빌드잇에 대한 설명을 A부터 Z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잇은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버전의 빌드잇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버전의 빌드잇이 있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이 인터넷 페이지 자체를 빌드잇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빌드잇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PC에 설치된 그 프로그램이 빌드잇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빌드잇 플랫폼, 빌드잇 AI, 빌드잇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의 프로그램 각각 어떤 기능이 있냐면 빌드잇 플랫폼은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위치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된 설계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어떠한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디자이너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ild.co.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처음에 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카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빌드잇 AI, 빌드잇 디자이너, 빌드잇 플래닝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프로그램이 빌드잇 AI랑 빌드잇 디자이너인데 이 빌드잇 플래닝이라는 건 갑자기 뭐냐라고 한다면 빌드잇 플래닝은 빌드잇 AI랑 디자이너를 둘 다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어떤 타입의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빌드잇 A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데이터를 아까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빌드잇 AI라고 합니다. 빌드잇 디자이너는 앞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계하고 라는 부분만 빼고 사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이 빌드잇 디자이너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빌드잇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빌드잇 플래닝은 사용자가 이미 설계안이 있을 때 CAD 파일로 입력을 해서 그것을 빌드잇 AI 중에 환경 분석만 돌리고 그리고 빌드잇 디자이너로 편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입니다. 먼저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AI를 좀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잇 AI를 누르면 지도가 뜨게 됩니다. 이 지도가 떠서 왼쪽 상단에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여긴 주소, 여기는 사업 영역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상세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메뉴는 뭐 타입 변환하고 홈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주된 행위는 먼저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해서 원하는 주소지에 가고 해당 주소에서 내가 어디를 설계를 할 것인가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 클릭을 하면 해당 지점의 이제 위경도 좌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좌표와 겹치는 사업 영역의 경계선을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보통 지적도에서 편집해서 가져오는 그 경계선이죠. 그리고 이 사업 영역을 만약에 합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한 번에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지를 클릭하고 합필 모드를 누른 다음에 필지를 연속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합필 완료를 누르면 이 선택된 거를 머지해서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필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필지를 선택하면 끊어집니다. 연결되어 있는 필지를 선택했을 때만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지가 이미 기존에 있는 모양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업 영역 설정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필지 선택 모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재개발을 해야 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로와 같이 필지가 이미 지저분합니다. 이 도로의 일부를 내 사업 영역에 포함시킨다거나 내 사업 영역에 분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현재의 필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건 그리기, 직관적으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기를 선택하면 여기서 설정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고 폴리곤을 우클릭을 계속 누르다가 마지막에 좌클릭으로 누르게 됩니다. 클릭입니다. 좌클릭으로 누르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했다, 그럼 선택하고 이 노드를 이렇게 수정해서 좀 더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 한들 CAD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이 정확한 CAD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의 이 빨간색의 면적이 자동으로 대지 면적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 공구상 면적은 사용자가 다시 입력합니다. 그럼 용도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이 구역을 설계를 할 건데 사실 이 영역이 경계가 여기인지 10cm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10cm 밖으로 나와 있는지는 전체 세대수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검토하면서 그래도 용적률은 맞춰야 되니까 공구상 면적은 지키면서 여기에 대략적인 설계를 해본다. 근데 필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기를 씁니다. 그럼 사업 영역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영역을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CAD로 등록되게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원래 필지는 여기 끝까지인데 여기를 오프셋을 해놨죠. 그러니까 똑같이 필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나의 상업 영역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CAD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CAD로 설정하는 방식은 이따가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주소로 가서 필지를 선택을 하든 하필을 하든 그리기를 하든 사업용을 그리든 필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대지에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 빨간 선이 동일하게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의 법규 특성상 인접한 대지가 도로면 그 인접대지 경계선을 완화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접대지 경계선의 뒤에 수식어가 동사가 완화가 붙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은 건축물이 지을 때 채광사선이라고 하는 기준 혹은 정부길조라고 하는 기준의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완화받아서 늘어나면 채광사선이나 정부길조의 경계선이 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접대지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설정 방식이 세 가지가 다른데요. 필지는 내가 선택하고 인접대지 경계선 모드에서 자동 설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초록색이 선택이 되죠. 이 초록색이 선택된 건 뭐냐면 자 뒤에 있는 이미지를 잘 겹쳐서 보시면 여기는 공원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랑 그 필지의 공원이 연속해서 있을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 인접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내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쉽게 명문상으로는 내 대지에 인접한 도로, 공원, 하천, 유수지와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는 필지이면 그 반대편 대지의 중심선까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법규를 구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도로폭이나 정부길조의 한계선을 따로 나오는데요. 이 정부길조 한계선은 왜 나오냐면 아까 인접대지 경계선이 정부길조 경계선으로 동일하게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정부길조랑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쪽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닐 때. 이것도 이제 법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길조는 언제 지키냐면 내가 주거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짓는 거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언제 지을 거냐, 언제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필지든 아파트를 지을 때입니다. 하나는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때 정부길조는 내가 주거 지역에 지을 때는 무조건 정부길조를 봐야 되는데 북쪽이 주거 지역이 아니면 안 봐도 된다라는 이제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동으로 선택된다. 그래서 그리기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기 모드는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이 도로는 아까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 폴리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인접대지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모드에서는 인접 도로도 이렇게 설정하기를 통해서 수동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설정한다는 거는 마우스로 호버를 할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실 텐데 여기서 오프셋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곤의 경계마다 이렇게 오프셋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인접 공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접대지 경계선에는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로만 있고 여기가 공원이니까 공원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런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 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인접대지 경계선을 열린 거 보면은 지금 인접대지 경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원래 얘까지 중심선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오류인데요.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기 모드에서는 내가 그리고 도로 폭도 입력하고 주변의 공원 영역도 설정한다. 사업 캐드로 입력할 때는 캐드에서는 이미 다 이거를 캐드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냥 원클릭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죠. 수정하려면 다시 캐드에서 수정해야 됩니다. 다시 필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 영역 설정하고 인접대 지경까지 한 가지 설정을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영역 배치 제한 영역이 있습니다. 배치 제한 영역은 단어 그대로 배치를 할 때 제한을 둔다라는 건데요. 그 제한을 둘 때 현재는 비워지는 영역만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만 됩니다. 이 배치 제한 영역의 앞으로는 직각 배치, 연도형 배치, 층수 지정 구간과 같은 배치 구간에 대한 입력 필드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치를 제한한다. 말 그대로 못 짓게 한다만 짓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냐면 통경축을 만든다거나 단지 출입구를 만들어서 건물을 비워야 된다거나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행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개 공지가 있고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공개 공지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까지는 내 땅인데 그냥 여기에 비워두고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공개 공지죠. 근데 기부 체납은 내가 애초에 이 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내 용적률의 기준이 되는 대지 면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배치 제한 영역은 사업 영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역 위에 영역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안 되고 공개 공지만 됩니다. 기부 체납을 하려면 그래서 나의 사업 영역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리기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통경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15m 통경축. 지금 여기 길이가 안 나오는데 보통 억지로 길이를 지으려면 이렇게 오른쪽에 거리 재기에 여기에 뭐 15m 대충 이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플리곤을 늘린다. 15m 통경축을 위해서 이렇게 늘린다. 라고 하면 15m가 되겠죠, 대략.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건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여기에 건물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작게, 좁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편집할 때 조금씩 늘리면서 거리를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통경축을 사용할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배치 제한 영역까지 한번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 영역 설정은 끝난 거고요. 필지 선택했으니까 이 면적은 이제 공구상 면적이랑 필지 면적 중에 이제 공구상 면적을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공공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상세 설정이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있는 탭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요. 지도랑 위성사진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설정에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설계에 위한 상세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탭이 4개가 있는데 꺼져 있죠. 왜 꺼져 있냐면 지금 빌드 추천이기 때문에 꺼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류의 타입은 건축물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종류를 지정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설정에서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용도 지역은 현재 공구상의 용도 지역입니다. 만약에 종상향이라 종을 변경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드롭다운도 달라지게 되고 종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여기서 법규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구단 토지이용 계획 정보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이용 계획 정보 보기를 누르면 토지이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저촉되어 있고 접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알림이 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여기에 뜨는 키워드 알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가로주택 제한구역이나 뭐 역사도심 이런 게 아마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기획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떴다라는 거는 이 법규를 확인해서 그 다음 설정에서 조금 수정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뭘 하냐면 배치 구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층수를 지정하거나 용적률을 지정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설정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드는 설정은 수정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용적률과 최고 층수 정도입니다. 배치 구간은 아직 입력 못하는 거고 뭐 층수 지정, 특정 구역만 층수를 지정하는 것도 아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창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기호로 넘어가면 그래서 현재의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기준이 나옵니다. 이거의 수준은 지자체 조례, 즉 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건축 조례에는 인동거리 기준이 쫙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동거리 기준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뭐 0.5H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층고가 기본값이 2.8인데 이게 최근에 디폴트가 LH도 2.85라서 이건 수정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극단적으로 낮게 하겠다라고 하면 2.8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기단부와 파라펫이 있는데 기단부는 건축물의 가장 아랫부분에 건축물이 땅이랑 0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피대층이든 뭐든 레벨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단부를 말하는 거고 파라펫은 최상층의 높이가 파라펫 뭐 지붕의 두께나 위에 난간의 개구율에 따라서 높이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파라펫 높이를 지정합니다. 이 두 값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정부길조와 인동거리를 산정하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길조, 채광사선, 인동거리. 인동거리 완화 설정이 있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지안의 공지가 있는데 대지안의 공지가 원래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건 전부 다 건축선인데요. 원래 만약에 이필지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는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이거는 건축선입니다. 뭐냐면 도로랑 만나고 있으면 건축선, 다른 대지랑 만나고 있으면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선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것과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드에이스는 하나의 팩터만 맞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큰 값이거나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 고정된 값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모호하시면 보수적으로 전부 다 같은, 이게 다르다, 법규상 다르다 그러면 더 높은 값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벽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건물과 건물이 양쪽의 측벽, 이건 디자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이 측벽 이격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벽면 측벽은 뭐냐면 건물에 채광창이 있는, 여기서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채광창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있습니다. 이쪽에 없는 벽면. 그 벽면에서는 다른 건물이랑 8m. 이게 측벽이죠. 측벽은 다른 측벽이랑 4m. 이렇게 이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빌드잇에서는 이 둘 중에 아마 이것도 높은 값 아니면 벽면 측벽 이 8m만 볼 겁니다. 전부 다 8m로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대지한 건축선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둘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수적인 값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타입으로 갑니다. 동타입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용어가 동타입이라는 말이 있고 동평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타입은 말 그대로 타이폴로지입니다. 형태적인 분류 체계에 의한 정의입니다. 동평면은 이미 결정된 동평면입니다. 즉 캐드 파일로 입력을 하는 나중에 이것도 캐드로 설명드릴 텐데 캐드 파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이 이미 면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러한 형태의 타이폴로지다라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타입부터 설명드리면 빌드잇은 이러한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조합수로 여러 가지 타이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한다. 그럼 T자형의 세대가 4개 붙어 있는 것들은 T형 4세대 조합이 되는 겁니다. L자형의 4세대가 붙어 있거나. 그럼 이거는 언제 면적까지 결정되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세대가 크기가 얼마냐가 결정되면 이 도면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동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때 크기는 오른쪽 탭인 세대 타입에서 결정이 됩니다. 방금 제가 L형 4세대랑 T형 4세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 가능한 타입들이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셀렉이 되어 있지만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99를 추가한다. 그럼 100%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30%, 이거를 20% 이렇게 해서 100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왜 타입별 세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복도식 5호 L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타입에서 복도식은 19에서 4곡짜리밖에 없습니다.
즉 4구 이상의 복도식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세대 타입에서 21에 이 범위에 있는 21에 예를 들어서 30, 20, 20 이러면은 빨간 불이 안 뜨겠죠. 그래서 타입별로 이걸 지켜서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빌드잇이 자동 배치하는 설정 자체가 여기서 입력한 용적률을 못 지키면 여기서 타입을 내가 다수를 입력했더라도 하나만 사용한다거나 세대 타입을 다양하게 비율대로 입력했지만 큰 면적만 사용한다거나 큰 면적을 넣을수록 용적률이 잘 채워지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타이트한 경우에서.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84가 가장 많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다 끄고 84 100%로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84의 일부를 74나 5구로 바꿀 수 있겠죠. 건물이 작아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 84를 조금씩 옆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4를 9구로 바꿀 때는 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세대 비율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 사업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세대 타입별 세대수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사업 개요를 짤 때도 84를 100세대는 팔아야 돼, 5구는 50세대 정도 팔아야 돼라고 하는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면 세대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일반 시행사가 건축사한테 요청할 때 84를 얼마 비율로 해줘, 얼마 비율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게 실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복도 I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꺼야겠죠. 보통 복도식이 전체 세대 중에서 특별하게 여기가 신혼부부 뭐 복도식만 짓는 게 아니라면 복도식이 임대주택으로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나의 동평면에 대해서만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평면은 CAD 파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CAD 파일 많이 나오겠지만 이 CAD 파일로 입력을 하면 얘는 보시면 이 타입과 이 세대 조합의 도면을 가지고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도면을 사용해서 배치를 하거나 일 때 이게 80, 이게 2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빌드잇의 도면을 이용한 게 80% 건물 수가 그리고 나의 도면이 20%입니다. 세대 비율이 아니라 도면의 비율로 치환이 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일단 끄고 다시 이거를 랩으로 만들고 실행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설정 완료 페이지가 됐습니다. 개요 입력은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특이사항 있으면 메모할 수 있고 내가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용도지역, 뭐 주소, 용도지역, 뭐 추가 설정 있으면 여기에 쓸 수 있고 건축 개요, 인동거리 기준 내가 입력한 설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은 이 빌드 이따 결과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환경 분석을 미포함하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15분, 환경 분석을 포함하면은 30분이 걸립니다. 환경 분석 안에는 여기 안에 일사형 분석, 일조 분석, 그 다음에 조망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포함하기를 누르고 실행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록으로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분석 중으로 뜨게 됩니다. 이 분석은 15분, 30분이지만 이거는 환경 분석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30분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는 거는 배치도가 나왔다는 거고 배치도가 나온 다음에 환경 분석까지 완료되면 완료가 한 번 더 뜹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료돼도 계획안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 완료되면 이렇게 10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10개 시기나 나오는 이유는 배치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이 10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빌드잇의 구조가 아까 입력한 내 입력 조건을 바탕으로 수십 개의 에이전트, 수십 개의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서 각각 내게 최고야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10개를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컴피티션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사용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주니어, 즉 CAD는 빠르지만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대신에 CAD는 빛의 속도로 빠른 애가 인동거리 기준을 결정해 놓고
일을 시켰더니 10,000개의 배치안을 뽑아서 10개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인동거리 기준은 틀리지 않았으나 디자인적인 노하우나 어떤 공사의 편의성, 어떤 창의적인 느낌 이런 걸 반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시니어가 주니어가 나 가져온 배치안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빌드잇 유저도 빌드잇이라는 주니어가 만들어 온 배치안을 시니어처럼 평가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그럼 10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상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전체 결과 탭에서는 전체 결과 더 내리면은 이제 뭐 이제 도표로 나오고 사업 영역 나오고 입력한 설정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옮겨도 되고 여기서 카드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카드에서는 배치도 이미지, 건축 개요, 환경 분석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파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이 3D 뷰어를 누르면 바로 이게 뜨게 됩니다. 전국의 지형 정보랑 부분 정보가 DB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개요가 이렇게 쫙 나오지만 여기에 건축 개요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개요 보고서 하나 다운받아 보면 개요 보고서가 PDF가 아닌 엑셀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세대 타입별, 세대수, 세대 비율, 전용 면적, 벽체 공용, 코어 공용, 소개까지 다 나옵니다. 기타 공용 면적이 0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부대 시설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적률 249.92인데 주민 공동 시설을 500을 입력하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기타 공용 면적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주민 공동 시설을 지하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하라고 넣으면은 용적률에선 빠지고 여긴 들어갑니다. 즉 빌드잇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이 개요에서 조금 편집해서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수식이 살아있는 엑셀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수식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하면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CAD 파일이 나오는데 CAD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면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이 CAD 파일이 나옵니다. 자, CAD 파일은 이런 4가지의 창과 사용된 도면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창은 현재의 배치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태, 나의 배치도,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면적 정보,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 세대당 1.2대를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하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동거리 바, 여기 인동거리 바라고 하는 거는 경계가 좀 가깝거나 체크해야 되는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동거리 영역을 보려면 레이어에서 콜라이더 N, WB, WS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채광사선, 하나는 그 인동거리인데요. 아마 이게 인동거리이고 이게 채광사선입니다. 이게 정보길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뭐 업무적으로 사용할 도면을 미리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럼 주차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왜 베타 버전이냐면 이 주차 계획 알고리즘 자체가 3만 이상 혹은 4만 이상 정도 되는 대지 영역에서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적률 250%의 층수 한 20층 이상 되고 3만 4만 정도 되는 땅에서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가 축을 만들고 수단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지하주차장 솔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2만 정도 되는 작은 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된 도면의 정보와 면적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된 도면이 기존 도면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채광창의 정보가 있지만 발코니 라인의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은 동딱지에 발코니 라인 정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발코니 라인 정보는 없고 채광창의 위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필요한 정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치도, 가설계 때의 배치도와의 차이는 발코니 라인에 대한 표시 정도입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PDF로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도박대로 PDF 파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조 시간과 조망 점수입니다. 이거 이제 환경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 분석 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 탭은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 후보를 해보면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녹색 서울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도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값은 이겁니다. 채광상 평균 일사량. 모든 채광상의 일사량을 쟀을 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일조랑 조망인데요. 이 일조 분석의 결과, 조망 분석의 결과가 이 엑셀 보고서가 나옵니다. 먼저 일조 분석 보고서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처음에는 전체 개요고 두 번째가 이제 전체 데이터입니다. 모든 동에, 모든 라인의 모든 층의 총일조, 연속일조, 수인한도 만족, 불만족, 세대별 일형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사가 이 정도 규모면 500만 원에 시간 일주일 들여서 뱉어주는 데이터랑 정확하게 동일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디자인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이 1, 2, 3, 4랑 동번호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헤드 파일에 동번호와 괄호에 있는 1, 2, 3, 4 그러면 1, 2, 3, 4 좀 섞여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등록된 순서라서 조금 이거는 오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번호랑 동번호는 캐드 파일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형식으로 조망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조망 점수는 이렇게 모든 동에 이거는 조망 점수, 이거는 천공률입니다. 조망 점수는 모든 세대 채광창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자연 요소의 면적 비율인데 강이나 녹지냐 하늘이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점수화를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늘만 전체 화면의 비율로 따진 게 천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분석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빌드인 AI에 대한 내용이고요.